자, 오늘 준결승전의 토론 주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해야 하나입니다. 찬성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 반대쪽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서 24분 동안 토론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연설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하남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죠. 시간은 1분입니다. 찬성 측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불거진 옥시 사태와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회사 측의 비윤리적 행태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비자들이 온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전 및 사후적 예방책으로 등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저희 측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찬성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를 규제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소송을 어려운 제약 없이 제기할 수 있는 권리 구제책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셋째,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중재 및 조정과 같은 대안적 차원의 분쟁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저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찬성 측의 기조연설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 기조연설 준비해 주시죠. 역시 시간은 1분입니다. 반대 측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다음에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첫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민사법과 형사법이 엄격히 구분되는 현행 체계에 어긋나며 이중처벌의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배심원 제도가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판단 주체와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부른 제도의 도입은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 구제 및 불법행위 방지는 기존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적절한 운영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도 운영 미숙 등 현행 상황은 방치한 채 무작정 새 제도만을 도입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 기조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 측의 기조연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자유토론 지금부터 10분 동안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기조연설과는 반대로 반대 측의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발언 시간 최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네, 아까 제 입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옥시 사태랑 폭스바겐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었다면은 어떻게 이것들이 해결될 수 있었을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미연의 방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판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밑에를 보시면 그러니까 옥시 사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피해자만 1,500명이고 사망자만 239명입니다. 그런데 옥시가 내놓은 최근 배상안을 보게 되면 1, 2등급에 한해서 성인 3억 5천만 원, 영유아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미국에서 발생했더라면 성인 한 명당 85억 원, 그리고 총 배상금이 1조 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폭스바겐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폭스바겐 사태에서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폭스바겐 사태 혹은 폭스바겐에 부과한 과징금이 319억 원입니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 미국에서는 과징금이 내려지기 전에도 폭스바겐 스스로 나서서 피해자들과 배상액 16조를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저희는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옥시 사건에 대해서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피해자가 무려 1,500여 명이죠. 거기서 이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차등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3등급과 4등급은 기금 조성 등의 모호한 대안을 내놓았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똑같은 사태에서 똑같은 피해자들이 응당한 보상을 받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일단 제시하고 싶고요. 그리고 옥시라는 기업이 처음부터 제품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정성 검사를 거치지도 않았고 피해 보상은커녕 실험 결과를 조작하기까지 했었죠. 이러한 악의적 반사회적 행위를 한 기업에게 심지어는 이제 불리한 증거까지 없앤 정황이 드러나자 마지못해 이제 포괄적인 보상을 약속한 겁니다. 현행 법안에서 이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호한 대안을 내놨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까 전에 드렸던 질문의 취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해당 그 사태들에 대해서 해결책 및 예방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첫 번째 우선 옥시 사태 관련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는 이제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 사망법이라는 따로 법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조항에 있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대부분 가습기 피해자들이 이제 영유아나 아이들이었는데 그럼 이 소를 제기하는 부모님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지금 미네소타에서는 이제 여자아이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에 고용인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요구했지만은 이것이 기각됐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들이 해당 피해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제3자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기소하는 거에 있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옥시 사태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해결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첨언하자면 폭스바겐 사태 같은 경우에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제 기능 없다고 하셨지만 저희의 의견에서는 제도의 미비가 문제였다기보다는 제도 운영의 미숙이 더 문제였다고 봅니다. 환경부 측이 소비자 보호보다는 폭스바겐 때리기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외면당하고 있다 그런 평을 받았었고요. 인증 취소된 32종 가운데 8종은 조작된 사안이 없었습니다. 또 미국과는 다르게 정부의 강제 환불 명령도 지연이 되고 있고요. 결국 그렇다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처벌 못했다. 그렇다기보다는 현재 있는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먼저 개별적인 사례를 들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효과가 없다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됐을 때 미국과 같은 형식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또 하나는 제도 운영의 부족 이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옥시가 살인 가습기 살균제를 우리나라에서만 팔았습니다. 옥시가 제품을 파는 국가가 60여 개 국가나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이 이러한 악의적인 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사전에 이러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구제책과 사후에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본고장 미국에서도 이미 1975년 보험 세미나 업계에서 예를 들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내려지기 전에 미리 철저히 조사를 하고 가능한 빨리 손실 비용을 지급하라는 발표가 이루어질 정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전 그리고 사후에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구제책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첨언을 좀 드리자면은 현행 법률이 사전적 예방 또는 사후적 구제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에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상한선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법리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많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건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여러모로 위험을 억제하고 소비자 권익이 향상되는 효과를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에 빌어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일단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처벌이 될 수 있다 그 얘기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가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 주에서 사실상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특별법상으로 들어온 징벌적 손배제의 성격을 띠는 그 제도를 본다면 전보적 손해배상액의 3배라고 기한을 두고 있고 최근에 또 발의된 법안을 봐도 전보적 손해배상액의 12배 이런 식으로 사실상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제도가 도입됐을 때 여기에는 상한선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 그 법률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저희도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12년 도입된 하도급 거래법, 2012년 도입된 이후에 얼마만큼의 소송이 제기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단 한 건에 불과한 이유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소송을 제기할 때 거래관계 파탄이라든지 업계 퇴출을 감수하고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유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르고자 하는 기업이 혹은 했던 기업이 장래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판매했을 때 이 제품이 사고가 날 확률, 그리고 피해자의 수 이런 것들을 곱해서 장래 비용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면 악의적인 기업들은
옥시 사태와 폭스바겐 사태를 봤을 때도 악의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례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목적 그리고 취지는 법적 체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변호사협회 그리고 한국법학연구원 중에서 약 90%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우리 법체계에서 이제 수정해서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본질이 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피해자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피해자들은 온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법조계에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기업들의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일 필요도 없고 일 수도 없습니다. 아까 전에 그 옥시 사태에서 살인 가습기를 판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과연 60개 국가 중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었던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을까요?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 장래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의 미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운영의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지금 폭스바겐사가 지금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 2조 2,8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행 법률상 물을 수 있는 과징금이 680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저희는 이런 근본적인 과징금을 변화함으로써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에 있어서 엄격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을 합니다. 형사 책임은 반사회적 행위 또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은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민사 책임에 있어서는 개인 간의 행위인 거죠. 찬성 측 입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성에 있어서는 저희는 형사적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과징금 변화 혹은 제도 운영의 부족, 저희도 동감합니다. 제도 운영 잘하면 저도 좋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다만 반대측에 역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는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과징금이 운영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적합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반대한 이유를 다음번에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행 그 과징금 제도가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예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도급법이라든지 기간제법 그리고 신용정보법 등이 있을 텐데 이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최대 3배 이내로 배상을 할 수 있게 하는 배액배상제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금액을 따져보면 소송 비용 정도가 추가된 실손해배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안착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대륙법 체계를 원용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만의 경우도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공평교육법 그리고 소비자보호법 등의 배액배상제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3배 이내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지 않고 있다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측의 의견은 이런 것입니다. 현행 법체계에 맞는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이 제도만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같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문화, 어떤 제도적 환경 같은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그런 점에서 과연 이 제도만을 들여왔을 때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충분히 많은 금액으로 배상을 해줄 수 있다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비율 같은 것도 굉장히 낮고요. 또 그 경우에 보상되는 금액 자체도 사실 우리나라 위자료 제도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그런 금액이 부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입론에서 첫 번째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민사상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은 엄격히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배심원들이 우선적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은 판사가 내리죠. 그러면은 과연 우리나라에는 지금 배심원 제도가 없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금 형사재판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럼 손해배상제도는 지금 민사재판인데 그럼 과연 이것의 판단 준체는 누가 될 것인가? 즉
현행 법 문화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근본적인 한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도 반대 측이 제기해주신 현행 체계의 부족한 문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현행 체계의 부족함을 보완해 나가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같이 도입할 수 없냐는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헌법상 과잉금치에 원한다 이런 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헌법재판소 2002년 판결을 보면 공무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과하는 것 이외에 다시 연금급여 제한, 그러니까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이죠. 이것이 헌법상 과잉금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같은 부분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순기능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송에 들인 비용과 시간적인 손실을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것이 도입이 되게 된다면 승소할 경우 받게 되는 배상액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설 수 있는 하나의 유인책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토론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신데요. 현재까지 찬성 측 입장 이제 2분 53초 남겨져 있고요. 반대 측에는 4분 20초 남아 있습니다. 시간 안배 잘 하셔서 토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죠. 일단 충분히 많은 금액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한국법제연구원 2012년 연구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건 중 86.6%가 배상액이 100만 달러가 되지 않았고 그중 58.3%는 10만 달러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충분한 배상 가능하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것도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냐의 문제지 이 제도 자체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승소할 경우에 소송에 들인 비용, 시간적 손해 이런 걸 충당할 수 있다고도 하셨지만 그건 말 그대로 승소할 경우죠.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들여오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그 손해를 인정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민사상의 책임 경우의 증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의 형사상과 비등할 정도로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피해자 입증 책임은 더 커질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앞서서 충분한 배상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현행 법 체계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적 규제도 미흡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저희 앞선 토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장래 비용을 산정하지 못해서 해당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를 미연에 저지르지 않고자 결심하는 데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피해자 입증 책임을 지적해 주셨는데 입증 책임 전환 문제는 사실 이 논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재정물 책임법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입증 책임은 원래 민사법에서는 피해자에게 주고 있는데 가해 기업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시킨 사례가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과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본질이 단순 법체계의 문제냐 혹은 입증 책임 전환 문제냐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현존하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 대륙법계 원칙을 따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및 인과관계 사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입증을 하게끔 하고 있고요. 법원에 가도 실제적으로 근데 화해나 패소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입증한다 손 치더라도 통상 손해배상이라든지 소액자료 등의 미미한 액수에 그치고 있다는 현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과연 현행 법안 그리고 현존하는 어떤 제도를 보완한다고 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온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점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네, 반대 측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외에 반대 측이 피해자에게 현재 적절한 배상이 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악의적인 기업 혹은 반사회적 기업들이 한국에서 이러한 피해를 저지른 사실들을 인정하신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외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한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코넬대 로스쿨 아이젠버그 교수에 따르면은 미국에서 2012년 기준으로 사실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인정된 것은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이 제도가 있어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굳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면서까지 이 제도를 가지고 와야 하는가? 미국에서는 단체소송법 옵트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입증 책임도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판단 주체가 누구일 것이냐라고 여쭤봤는데 그거에 대한 아직 명확한 답변조차 없습니다. 즉 이렇게 상이한 법체계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들고 왔을 때 그것의 효과가 무엇일 것이냐? 저희는 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7월달 대전에서 전국 민사법관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때 전반적으로 모든 법관들이 모여서 똑같이 한 얘기가 무엇이냐? 위자료의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통사망사고에서는 1억보다 1.5배에서 2배, 항공기 선박에선 2억, 같이 위자료에서 근본적으로 증액을 해야지 소비자들이 충분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과잉금지 원칙이 아니라 이중처벌의 문제입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엄연히 다릅니다.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형사책임이며 그것은 공법의 영역입니다. 민법은 엄연히 사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부적 손해배상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결코 채택해서는 안 되는 제도이며 비용 대비 이것을 들고 왔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 결코 그 비용보다 높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5%가 의미 없다. 이런 부분은 과연 옥시 사태의 피해자 혹은 폭스바겐 사태의 피해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반대 측에서 이 의미 없음에 더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이 부분에서 입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반박드릴 근거가 없습니다. 또 하나, 민사법관 토론위에서 위자료 증액이 필요하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위자료가 낮다. 이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질문 드리는 게 위자료를 현실화하고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같이 도입하면 안 되냐. 이 부분에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답변이 없으신 게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다른 토론자가 말씀해 주셨듯이 현행 법체계에 어긋나는 점, 거기서 초래되는 혼란, 기존의 제도를 제대로 고치지 않았으면서도 새 제도를 도입했을 때 과연 실용성이, 효용성이 있겠느냐,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점, 다른 나라와의 어떤 법문화적인 차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듯이 옵트아웃 제도 저희 나라 없고요, 배심제도 없고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제도만 도입한다.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 측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효용성 문제를 꺼내주셨죠. 근데 이 효용성이란 부분이 단순히 금전적인 차원에 국한될 수 있느냐?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한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반사회적 행위, 악의적 행위를 했으면 이에 대해서 면밀히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현 제도가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0대 재벌기업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며 올린 매출액이 120조입니다. 그에 비해서 부과된 과징금은 1조 6천억 원에 불과했죠.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이 잘못을 한 데에 대해서 국가가 부과를 한 그에 합당한 처벌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그런 기업들의 악의적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엄연히 민사법이 아니라 형사법상 처벌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역할입니다.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경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고 소비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받았을 때는 그것을 보호해줘야 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죠.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직접 나서서 기업과 소비자들이 1대1로 민사법상 소송을 하게 하는 것은 기업이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즉 형사법을 통해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것의 주체는 국가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금전적인 측면을 말해주시는 것이지 아니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는 바로 윤리성, 도덕성에 금전합니다. 이 기업들의 반사회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를 단순히 손해배상액으로만 측정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형사법이 있는 거죠. 살인 같은 것, 절도, 기타 등등 다양한 죄들이 단순히 돈으로만 매겨질 수 없기 때문에 형사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엄연히 이 영역은 형사법상 다뤄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양 팀의 토론 여기까지 자유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대측에 4초 남아있는데요. 사용하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유토론 10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아주 열띤 토론을 펼쳐주셨는데요. 이제 여러분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는 기회 1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의 맺은 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그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충분히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옵트아웃 제도라든지 입증 책임이라든지 판단 주체가 미국은 한국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한국이 충분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수많은 제도를 변화하고 나는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 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 편익이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판넬 보시겠습니다. 포드사의 예시입니다. 포드사의 예시인데 1970년대 핀토 사례가 있었죠. 리콜을 하는 비용보다 보상하는 비용이 싸서 리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 물었죠. 하지만 똑같은 일이 2000년대 똑같은 회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조의 예방적 기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배상액도 배심원들은 1억 2,500만 달러를 주장했지만 판사는 600만 달러로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즉 저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없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현재 제도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비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은 필요가 없다는 반대 측 가운길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찬성 측의 맺은 말 들어보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약 5,000년 전 고조선의 8조법에는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서 배상하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 집의 노예가 되거나 50만 전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 그 예전의 고조선에서도 전보배상 그 이상의 가중처벌을 내려서 범법행위를 엄격히 다스리고 예방하고자 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법의 나약한 보호 아래 양산되는 피해자들 그리고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가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옥시 사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을 잃은 그들에게 얼마의 금액이 피해액으로서 산정되기 마땅한지는 그 누구도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법정의에 미치지 못하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가해자 측이나 기업은 도의적, 윤리적 차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결여된 기업의 사회적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피해자들이 응당받아야 할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제책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네, 소비자의 권리를 조금 더 보호하고 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를 해서 법체계 질서를 확립하는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필요하다는 찬성 측 하남의 입장, 맺은 말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열띤 토론 잘 들어봤습니다. 두 팀 모두 수고하셨고요. 심사위원들께서는 심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